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스타와 함께 진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 앞서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시작부터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먼저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돌풍과 벼락은 물론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은 31도, 광주는 33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좁은 지역에 한 번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배수구를 미리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잇따른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입니다. 최근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남부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출산을 해서 2 자녀를 낳았지만 곧바로 살해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2 자녀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그 시신을 냉장고에 5년 이상 보관해 왔다는 건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이 보건복지부를 정기 감사하면서 출생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건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첫 번째 아이는 집에서, 두 번째 아이는 출산병원 근처에서 각각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4번째, 5번째까지 기르게 되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게 경찰이 전한 A씨의 진술입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더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화성시에도 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생후 1달 된 아기를 이 타인에게 떠넘긴 20대 친모 B 씨가 경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라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당시 미혼 상태였던 B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B 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또 아이를 데려갔다던 제3자의 신원 또한 특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말로 B 씨가 타인에게 넘긴 것은 맞는지 또 그 아이를 넘기는 과정 내에서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또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요. 어제 새벽 3시 20분쯤에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생활 쓰레기통 안에서 남자 영아의 사체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쓰레기통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청소차에 실는 과정에서 남자아이의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알몸으로 발견된 영아는 탯줄이 끊겨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측이 이틀 간격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지난 20일 새벽부터 이 쓰레기를 수거한 시점 사이에 누군가 이 시신을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영아의 사인 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장 감식과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아기들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네. 지금 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입니다. 정부가 이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라고 나섰었죠. 그런데 이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이 공공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반지하 빌라 거주자가 지상주택으로 이사가도록 지원하고 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쏟아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지하층 주택 매입은 반지하 주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 LH가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으로 거둔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층 주택을 매입하겠다라는 공고를 냈지만 단 한 채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한 건데요. 해당 사업이 이처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LH가 애초부터 매입 대상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건가요? 그 LH의 관련 지침을 보면요. 네. 기존의 이 주택 매입 가능 대상이 준공한 지 15년 이내의 주택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마철 이후에 이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제한을 좀 해제해주면서 매입 대상이 준공 20년 이내의 주택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주용 반지하 빌라가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이 완화된 준공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 노원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지하층 빌라 100%가 2003년 이전에 건축이 됐고요. 폭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와 관악구 역시나 이 지하층 빌라의 임대차 거래 중 준공 20년을 넘는 비율이 각각 92%, 8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부터 장마 예보가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네. 올 여름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는데 뚜렷한 대책은 지금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야 이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특수노린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술 논란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이 바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발칵 뒤집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는 8월 5일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가수 싸이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콘서트 당일 익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평소보다 요금을 약 최대 3배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익산시 등에 따르면 지역 숙박업소 객실 요금은 평일 기준 2만 원에서 6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이 공연이 열리는 당일에는 이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두세 배 가량이 치솟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금 잘못 기재했으니까 추가 요금을 더 내거나 예약을 취소해달라라는 숙박업소 주인의 연락을 받은 예약자도 있었습니다. 이 최근 한 지역축제 터무니없는 음식값이 논란이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뭐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바가지 요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요. 사실 숙박업소의 요금 같은 경우에 숙박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업주는 접객대에 이 숙박 요금표를 게시를 해야 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릴 땐 동요 많이 불렀는데 네. 요즘은 아이들 때도 동요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이행 씨 때 동요 좀 불렀어요? 저는 많이 불렀죠. 그리고 요즘은 저희 조카 때문에 예. 조카한테 동요 많이 불러주는데 뭐 곰새마리 이런 거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네. 으쓱 으쓱 잘한다. 오늘 닥터 하우스에 이 네. 동요와 관련된 이 내용이 있어서 네네. 예, 예전에 왜 머리, 어깨, 무릎발이 있었어요. 있었죠.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귀, 입, 이러고 끝나고 이랬던 네. 거. 예. 자, 어떤 내용인지 메디컬 토크쇼 행복한 아침에서 확인하시죠.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관절염인 줄 알았더니 무릎에 있는 방석, 바늘상 연골 파열입니다. 방석이요? 그렇습니다. 이 바늘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 연골은 무릎뼈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무릎의 안쪽 바깥쪽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마치 방석처럼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가지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무릎 관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골입니다. 그런데 반월상 연골은 왜 파열되는 거예요? 젊은 연령의 환자에서는 바늘상 연골 파열은 대부분 외상에서 발생되는데요. 무릎에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바늘상 연골 파열은 중년 나이에서 특별히 외상이 없어도 발생하는데 이건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고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더 잘 발생합니다. 왜 더운 날씨에 더 잘 발생하는 걸까요? 이 여름에는 각종 수상 스포츠라든지 등산, 테니스 등 아무래도 여름에는 야외 활동이 이제 늘게 되기 때문에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바늘상 연골 파열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실제 만나본 사례가 있으시겠죠? 실제로도 이제 제 환자 중에 등산 중에 이제 무릎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친 환자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무릎을 완전히 좀 펴기가 어렵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면서 내원하신 분이었는데요. 예, 검사를 해보니까 바늘상 연골이 파열돼 있어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월상 연골 파열이랑 이 관절염이랑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관절 전체가 뻐근하게 아픈 통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거나 운동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또한 갑자기 이제 무릎이 이제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이제 관절 잠기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계단을 좀 오르내릴 때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깜짝 놀라면서 넘어지는 그런 이제 관절 불안정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관절염 증상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방치하다가 퇴행성 관절염 등 더 좀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 되거나 심한 병으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에 반복적인 통증이 오거나 붓기가 생기면은 조기에 전문의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관절염인지 반월상 연골 파열인지 이거를 집에서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방법이 있는데 혼자는 어렵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 필요하는데 한번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예. 자,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요. 증상이 없는 다리를 들고요. 검사가 필요한 다리는 20-30도 정도 이렇게 굽힙니다. 그 상태에서 좌우 이렇게 180도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만약에 통증이 있으면요?
그러면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치료는 이제 초기 급성기에는 통증과 부종을 좀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 2주 정도 압박붕대, 석고붕대, 부목, 소염제 등을 사용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킵니다. 급성기가 좀 지난 다음에는 관절 운동을 병행하는 물리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절개로 진행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손상돼서 이 너덜거리는 반월상 연골을 부분적으로 좀 절제를 해서 파열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염증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좀 예방하는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이 있고요. 그리고 파열된 연골을 말 그대로 봉합을 해주는 반월상 연골 봉합술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다치고 수술하고 시술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안 다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무릎에 이제 많은 압력이 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자세가 주로 이제 쪼그려 앉거나, 예, 양반다리 같은 거 하거나, 이제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무릎을 좀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은 무릎에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증가할수록 지금 무릎에 압력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평소에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무릎 주변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신 방법들로 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지 않게 저희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릎에 있는 방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방석 박성필 원장님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범상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저 새끼 이런 느낌. 예. 이번 주제 바로 공개해 보시죠.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다가 컥 숨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 그건가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거죠. 제가 사실 코를 약간 골긴 하는데 또 술 먹으면 또 엄청 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수면 무호흡증은 글자 그대로 잠자는 동안 숨 쉬는 것을 멈추는 증상이고 질병입니다. 코골이랑 함께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듣기에도 무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잠을 충분히 자도 지속되는 이제 만성 피로와 이제 낮에도 이제 이어지는 주간 졸음 등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또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이제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죽으려는 것도 아닌데 왜 자다가 숨을 안 쉴까요? 이 수면 무호흡증 왜 하는 겁니까? 사실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숨을 쉬는 길목이 이제 비강의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편도나 혓부리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길이 좁아진 경우, 또는 이제 길은 멀쩡한데 산소 수치가 이제 떨어지는데도 뇌에서 숨을 쉬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원인으로 있습니다. 그거 게을러서 숨을 안 쉬는 경우인가요, 그거? 뇌가 일을 안 하는 거죠. 뇌가 이미 만성화된 그런 상황에서 뇌가 숨을 쉴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비만인 경우도 숨이 잘 안 쉬어집니까? 예,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면 숨 쉬는 길 자체가 좁아지면서 호흡이 힘들어지고요. 그럴 때 이제 폐는 숨을 쉬기 위해서 호흡량을 점점 늘리는데 더욱 세게 들이마시다가 기도가 점점 이제 당겨지면서 어느 순간 확 닫히게 되고 숨 쉬는 거를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유발이 되거나 있던 수면 무호흡증이 더 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여름에는 코골이가 심해지는 계절인데요.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 사용을 자주 쓰면서 공기가 이제 건조해지면서 코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그러면 사실 나 스스로는 자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이거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낮에 굉장히 졸릴 수가 있어요.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자주 깨서 깊은 잠을 자주 못하기 때문이고요. 네. 또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도 사실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남자들은 이제 전립선 쪽에 문제일 거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수면무호흡증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고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코가 막히고 숨을 잘 못 쉬게 되면 입을 벌려서 숨을 쉬기 때문에 입이 많이 마르고요. 그 외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가 않다, 또는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그런 증상, 또는 두통이 심하거나 만성적으로 좀 우울감이 든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있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수면무호흡증 진료 환자는 지난 2015년도에 약 29,255명에서 2019년도에 86,006명으로 무려 5만 명이나 급증했고요. 같은 기간에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진료비도 84억 3,887만 원에서 593억 7,267만 원으로 약 603%나 늘었습니다. 아, 역시 의사 선생님들은 머리가 진짜 좋으신가 봐요. 그런 숫자를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시지,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네, 또 제가 담당하는 이제 환자분 중에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그 환자분 중에 고혈압을 갖고 있는 30대 남성분, 평소에 심한 이제 피로감을 느껴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혈압도 좋아지시고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먼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숨 쉬는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중격 교정술이나 비염 수술 등으로 이제 숨 쉬는 길을 넓혀주고요. 숨 쉬는 길이 정상이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도 수면무호흡증이 계속 심한 경우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양압을 넣어줘서 숨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양압기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수면 무호흡증을 이제 개선시키거나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중을 좀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숨 쉬는 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 담배는 숨 쉬는 길의 근육을, 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좀 줄이거나 끊는 게 좋습니다. 주무실 때는 머리가 이렇게 너무 들리면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 쉬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베개는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혀가 기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좋으시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으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요즘 여름철 잠들기 쉽지 않은데 정말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범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건강 정보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오늘은 나이가 들면 가장 잃기 쉬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모사은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윤정혜 산부인과 전문의 식품생명공학 최현남 박사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쪽 보면 뭐 번쩍번쩍합니다. 이분은 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 신신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싱싱한 탤런트경 가수 신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제 노래 9번째 앨범 엄마는 꽃이야가 나왔습니다. 류인순 작사, 박토벤 작곡. 지금 케이블 방송이 많거든요. 네. 전국 가요 대행진, 뭐 가요가 좋다, 노래하는 청백전 등등에서 엄마는 꽃이야도 부르고 나이가 웬수다, 또 수군가, 용군가, 웃으며 살자, 그리고 도나도나 돈돈,
세상은 요지경, 사람아, 당신을 만나, 그리고 공짜는 없어, 오락가락 등등 야. 많이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후반기에는 네. 드라마로 또 인사드릴 것입니다. 아, 그래요? 드라마 촬영도 아, 하시고. 원래는 연기자인 거죠? 네. 같은 예? M본부 출신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가수다 이렇게 소개를 할 만큼 오. 가수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게 배심입니까? 온몸에 좀 이렇게 기력이 있어야 발성도 쫙 되는 거 같고. 그런 것도 많이 좌우하죠. 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일단은 돼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호흡, 어. 호흡을 깊이 들으셨다가 천천히 내뱉기도 하고 네. 이런 좀 훈련도 좀 하고요. 뭐 근력도 정말 중요해요. 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전 이 복근도 좀 있어요. 네. 복근도 좀 있어요. 이게 항상 배를 이렇게 넣고 다니니까 이렇게 왕자가 좀 생기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근육이 또 이 있네. 근육 우먼이에요. 근육이 있네요. 저는 이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굵어요. 늘 운동을 하시는군요. 야. 아니 이렇게 했는데 근육이 쬐끔합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요지경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뒤집었다 네. 엎었던 분인데 네. 신곡이 나왔다잖아요. 어. 신곡 좀 네네. 불러주세요. 박수 들어볼 수 쳐.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는 꽃이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정원에는 물꽃이 펴 수줍은 채송아가 지고 나면 영혼을 묘사하는 백일홍 검붉은 맨드라미는 엄마의 사랑의 절정 지기도 전에 코스모스가 아련히 피어 엄마에게도 숨은 사랑이 있었지. 다가가지 않았던 바스란 사랑 꽃 속에 서 있는 엄마는 여자 추억을 먹으며 자기가 여자인 줄 꽃인 줄도 모르는 엄마. 엄마는 꽃이야 언제나 꽃이야. 엄마는 꽃이야. 엄마는 그냥 단지 엄마인 줄만 알고 엄마가 꽃인지는 몰랐어. 야, 네. 마음이 아픈 가사인데요. 야 정말 와 그냥 이런 거죠. 감성을 쥐어 짠다. 네. 감성을 찢어버린다. 엄마는 꽃이군요. 서정적인 예. 가사죠. 네. 네. 아이고 오늘 아침 노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가지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탄탄한 노후, 근테크로 데뷔하라. 오. 근테크. 근테크니까 중요하죠. 근육할 때 근 해서 근육을 테크 뭐 이게 저장해 놔라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야 노후에 나이가 탄탄한 들수록.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맞아요. 챙겨야죠. 근육을 네. 챙겨야 되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꾸 빠진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그쵸. 이걸 채우는 고민은 안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먹으면은 은행에 있는 통장이 자꾸 비잖아. 그럼 자꾸 이 재테크는 신경을 쓰시지만 근테크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쓰거든요. 같아요. 네. 네, 참 근테크 참 좋으네요. 정말 우리가 이것도 잘 테크를 해야지만 재테크. 근테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우. 네. 근데 근데 아까 나이가 들면 이게 맞아요. 빠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테크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근육은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면요, 당장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실은 제일 먼저 좀 나오는 게 악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병뚜껑 따는 게 뭐 어렵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병뚜껑을 따는 것 자체가 처음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뭐 걸을 때 이럴 때도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육 관리 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근육이 소실되는 게 갑자기 일어나기보다는 대부분 천천히 진행을 해서 본인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된 후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마치 갑자기 생긴 증상처럼 느끼기 쉬운데요. 피로나 통증과 달리 이 근육의 약화에 있어서는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근태크를 하려면 일단 내 몸의 근육량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알아보려고 병원 가기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요, 딱 10초만 저한테 투자하시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10초만 투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몸 안에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10초 안에 내 몸에 근육을 파악해요. 오, 10초면 우리 돼요? 저 모사원 선생님도 요즘에 뻥이.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보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얼굴만 보면은 바로 어느 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딱 보면 그냥 10초 안에 근육 상태 다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쫙 보면 압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참. 저런 말씀한 사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10초 만에 뭘 알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 검지만 있으면 이거, 누구나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걸로? 이걸로 어떻게 근육을 알죠? 검지로 평소에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10초 동안 자기 다리를 좀 두들기거나 우리 앞에 다 상이 있잖아요. 네. 상을 두들겨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10초 빠르게 동안 뭐 두드려. 천천히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두들기면서 이거 몇 번 두들겼는지 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그 네. 저기 엄마 몰래 가는 오락실 그건데. 자, 지금부터 아직 먼저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10초 네. 이제 세 드릴게요. 자, 시작. 3, 4, 5, 6, 7, 8, 9, 10. 너무 빨라서 몇 번 한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쉬다가 잊어버렸는데 네. 대충 저 한 45개 뭐.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43개. 43개요? 네. 네. 저는 훨씬 더 많이 했는데요. 한 50. 59개 정도 한 것 같아요. 50개 한 것 같은데. 50개 정도요. 너무하다. 네. 진짜 많이 하시네요. 사실 이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되게 다 건강하신 편이거든요. 네네. 원래 다들 이렇게 잘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이게 기준이 있는데요. 이 10초 동안 두들겼을 때 30개 미만으로 만약에 30개도 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 몸에 근손실이 좀 많이 일어났구나. 내 신체 기능이 이제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행복한 아침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다 건강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 중에 좀 우려스러웠던 건 사실 이 10초 이거 몇 번 안 되거든요. 이거 까먹었으면 이것도 약간 네. 네, 카운트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카운트가 안 되는데. 오. 이게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433명에게 검지로 1분간 이 측정판을 두드려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빠르게 두드렸던 사람들은 건강하고 5년 이후에 낙상이나 여러 가지 치매라든가 예방이 잘 됐는데 이게 느렸던 사람들은요. 낙상 사고의 확률도 높았고 치매 걸릴 확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손가락 힘이 떨어진다고 그냥 동작이 좀 느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낙상, 사망의 위험이 커진다. 이게 또 굉장히 아니 근데 해보니까 이게 손가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전체 요동이 있어. 여기 다 써요, 다 써. 아 이거 저도 어려운데요. 그죠? 관련해서.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동작 같지만 우리가 이 손가락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그래.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되게 복합적인 작용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인지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신체의 퇴화 속도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노년기에 이 근육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 부상을 입을 위험성도 많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손가락을 10초간 두드리는데
30번 미만이 나온다거나 카운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꼭 병원에 한번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옛날에 했던 요 오락 있잖아요. 그러지? 요거 계속 나이 들어도 해야 되겠네. 이게 집중도도 높고, 이렇게. 그죠? 이게 근육이 우리가 약해지거나 이러면 사람이 무력해지고. 근데 근 감소증의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육 감소의 신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쩍 벌어지는 다리. 네, 나도 모르게 쩍 벌어지는 다리입니다. 아니 저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오므라두고 다 이렇게 정갈한 다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쩍 벌어갖고 와이프한테 혼나. 다리가 그게 뭐냐고. 근데 그게 다 이게 근육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다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허벅지 안쪽에는요, 내전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근육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골반부터 허벅지 안쪽을 지나서 사실 무릎까지 연결된 이 내전근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전근의 역할이 다 허벅지를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인데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리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점점 벌어지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되는데요. 이 내전근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전근이 약해지면 이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빨리 걸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근육이 줄어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저희가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나도 모르게라는 부분이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가 쫙 벌어진다. 자, 이어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육 감소 신호 두 번째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심하게 타는 추위. 근데 그냥 날이 추워지면 추위는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수록 좀 추위를 느끼긴 하죠. 맞아. 어떠세요? 왜요? 마르신 분들 보면 네. 더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많이 발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덜 추워하는데 마르신 분들은 막 오돌오돌 떨고 추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위도 근육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체열의 40% 정도를 근육이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신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른 사람들 근육이 너무 없으면 에너지, 이 대사열도 떨어지고 이렇게 열을 생성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해서 열을 생성을 해내냐면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근육 움직임, 이완과 수축을 이용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열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열이 가려면 뭐 혈액이 충만해야 된다. 겨울에 뭐 손발끝이 뭐 차갑고 저린 이유가 피가 많이 못 가서 그렇다라는 얘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심장이 혈액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짜내서 심장에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혈관은 근육 사이사이로 다니고 있거든요. 근육의 힘을 이용해야지만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빠르게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체열도 잘 발생이 되고 추위도 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 이게 조금씩 좀 추워지는 걸 느껴요. 유독. 왜 체온도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더라고. 자, 다음 신호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감소 신호 세 번째는요. 잦은 기침. 기침이 근육 감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 주변하고 흉부,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을 저희가 호흡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호흡하면 일단 폐부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폐는 자체가 갖고 있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이 호흡근의 도움을 받아야만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호흡근의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편안하게 숨을 쉬거나 시원하게 기침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잦은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폐 근육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호흡하는데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슴 부위에 보시면 한 20여 개의 근육들이 존재를 하면서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 그때 폐 안으로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기침을 자주 한다면 이게 호흡기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가 근육이 좀 빠져서 그런 건가? 이 부분도 좀 나이 들면 의심해봐요. 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거 자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네, 이거 그래. 자주 하시거든요. 이것도 근육의 문제일 수 그러네.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 주치 선생님들께 이 근육 건강 사수하는 건강 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처방전은요. 네. 오늘 윤정혜 선생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처방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근육 충전 근테크법입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든든해지죠. 차곡차곡 근육을 쌓을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근육을 충전하는 근테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방전된, 즉 근육이 많이 소실된 상태라면 어떻게 근육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먹어야지. 네, 아무래도 단백질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육 네네.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고단백 식품을 또 드시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육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질 좋은 단백질을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근육을 잃지 않으려면 걸어라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이재용 아나운서는 뭐 전 많이 걸어요. 엄청 많이 네. 걷잖아요. 이런 만보 거는 정도씩은 걸어요. 괜찮아요. 근데 네. 저는 어디 여행까지 안 해서 만보를 걸을 일이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걷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흔히들 이제 걷기 하면 만보부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약 7,500걸음 정도 매일 꾸준하게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조기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조기 사망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걸음수보다는 나한테 맞는 적절한 걸음수를 찾아서 꾸준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근육 운동이 된다라는 보고였는데요. 어떠한 양을 나는 만보를 절대 걸어야 돼. 나는 7,500걸음을 꼭 걸어야 돼 보다는 나한테 맞는 걸음수를 정하고 그것을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꾸준하게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만보 목표 잡지 마시고 네. 5,000보 이렇게 늘려가는 거 있어요. 요즘에는 게임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1,000보 걸으면 10원 주고 5,000보 걸으면 또 10원 주고 10,000보 걸으면 20원 주고 야, 고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 목표 지점을 찾아가면 또 20원씩 줘. 아, 그래요? 그거 솔솔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보를 걸으시는군요. 또 근육 충족법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하는 근육 충전 근테크법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숙면입니다. 숙면. 네, 잘 자야지. 네, 그 이유는 바로 주무시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성장 호르몬 하면 키 성장만 생각을 해서 청소년기도 아닌데 무슨 숙면과 성장 호르몬을 얘기하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자는 동안 분비되면서 뇌의 인지 기능도 개선시키고요.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수면의 질과 양이 저하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몸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단백질과 지질을 연결해주는 결합력을 떨어뜨리게 돼서 근육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숙면이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잠이 보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숙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근육 충전법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제가 추천드리는 근육 충전 근테크법은요, 바로 질 좋은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칼슘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칼슘과 칼슘을 연결해주는 콜라겐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를 형성하거나 그 외에 신진대사를 조절해주는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할 때 있어서도 꼭 필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단백질이 몸 안에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40대 이후에 이 단백질이 점점 소실되게 되면서 몸도 좀 굽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염증에 노출되게 되고 심지어는 혈액순환 장애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운동하는 곳에 가면은요, 이 양파가 싸우거든요. 뭐냐면은 운동 전에 밥을 먹고 와서 운동하는 게 좋다라는 파가 있고요. 아니다, 공복 때 운동을 해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도대체 뭡니까? 네, 근육을 그러니까 충전하는 데 있어서 근육을 늘리고자 운동을 하신다면 바로
식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하기 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운동을 하는 동안에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쓰고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어서 늘려갈 수 있습니다만 만약 공복에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려고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근육을 잃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근육이 너무 우람하게 커져버릴까 봐 걱정이 있거든요. 네네. 많이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은 근육이 생성되지 않고요. 특히나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같이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의 생성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이 우락부락해질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특히나 몸이 커졌다고 그래도 내가 운동을 했더니 몸이 커졌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체지방이 말랑말랑했던 부분이 빠지고 그 부분이 탄탄하게 근육으로 채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테크법 이윤정혜 선생님이었고요. 이번에는 모사원 선생님의 처방입니다. 네, 모사원 선생님의 행복 처방입니다. 등 근육 다림질. 다림질. 등 근육을 근육 다림질한다. 펴주는 거예요? 등 근육을 쫙쫙 펴준다. 네. 이걸 어떻게 펴주실래요? 네. 네, 오늘 그 다림질 쭉쭉 펴는 거잖아요. 네. 숨은 키 한 2cm 정도를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근데 우리가 등 그러면 뭐 여기 목 밑에서부터 요 허리 여기까지가 등입니까? 어디까지가 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등이라고 하면요. 사실 후두부터 딱 시작되는 우리 목뼈 시작점부터 꼬리뼈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 구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딱 등만 잘라서 얘기한다 그러면 흉추죠. 내 목뼈 제일 튀어나온 부분부터 날개뼈 끝나는 부분까지 그 흉추 부분 12개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등이라고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척추뼈가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 올곧게 서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척추뼈 사이로 중추신경이 쏙 지나가요. 척수가 지나갑니다. 31쌍의 이 척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등뼈고 또 여기서부터 분지돼서 나오는 신경들이 각 장기를 다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등에는 우리가 사실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근육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 근육이 분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등 근육입니다. 등 쪽에 있는 뭐 일단 알고 있는 승모근, 광배근, 능형근, 대원근, 소원근 이런 근육들이 넓게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등 근육만 잘 지켜도요. 내 몸 근육의 한 80%는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팔 근육, 다리 근육을 생각해봤는데 등 근육은 저는 잘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등이 굉장히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근육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용 근육인 우리 가슴 근육, 팔 근육 사실 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등 근육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척추뼈에서부터 신경이 분지돼서 나와서 각 장기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장기, 만약에 위장으로 나가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배변 기능에 관련된 신경이 어딘가 눌렸다? 그러면은 배변 기능에 문제가 올 수 있는 만큼 우리 등 근육, 그리고 척추뼈 여기는 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등을 잘 관리해야 근육 건강도 지키고 우리 몸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옆에 이제 한 분이 환자분이 와서 눕게 되셨습니다. 이제 네. 등 근육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 네.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근육을 다림질한다 그러니까 네. 뭐가 쫙 펴질 것 같고 듣기만 해도 뭐 이제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 이제 등을 한번 먼저 좀 봐볼게요. 오. 이렇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이라고 하면 사실 후두부 머리 끝에서부터 여기 꼬리뼈까지 전체 중에서 요 흉추만 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흉추 부위가 대부분 보면 요즘에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다닐 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굽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등이 곱추처럼 변한다. 그래서 진짜로 어머님들께서 제발 여기 좀 다려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굽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사실 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마사지도 많이 해주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요. 꼬집어 주는 겁니다. 에이? 꼬집어 주는 겁니다. 한참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뼈가 잡힐 정도로요. 깊게 눌러서 이렇게 잡고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서로 이렇게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셀프로는 안 되겠네요. 셀프로는 안 되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해줘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실 교차로 우리가 오면은 이렇게 많이 해드립니다. 이게 어디에 좋냐 하면 특히나 소화 안 될 때. 소화 안 될 때 꾹꾹 누른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꾹꾹 누르기만 할 게 아니고요. 눌러서도 안 풀린다 그러면 진짜 세게 소리 지를 정도로 세게 꼬집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금방 트름 나고 소화가 금방 쭉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한의원에 왔는데 꼬집기만 하면 제가 뭐 해드린 게 사실 없고 환자분들도 좀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부항입니다. 부항을 이 동맥이라고 하는 이 라인에다 해드리는데요. 동맥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총 감독을 한다고 그래서 이름이 동맥인 겁니다. 우리 항문 끝에서부터 앞에 인중까지 뒤에서 앞으로 흐르는 경락이고요. 우리 몸을 총 감독하는 경락으로서 감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사실 여기서 신경이 분지가 되는지 몰랐지만 현대에 와서 봤더니 이 자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신경이 분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잘 다스려줘도 우리 만병을 다 고칠 수 있다. 만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동맥 부항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집에서 사실 그냥 일반적인 부항을 하지 마시고 제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원에 나오면 다 멸균된 일회용 부항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병원에 나와서 시술을 좀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우리 동맥에서 제일 중요한 여기 누구나 튀어나와 있는 경추 7번 예, 대추혈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특히나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 대추혈만 따뜻하게 해주고 대추혈 관리만 잘해줘도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추혈부터 시작해서 예쁘게 일자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 그리고 한 4-5개쯤 붙였을 때 딱 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날개뼈 끝나고 만나는 자리인데 네. 이 자리를 우리가 척중이라고 합니다. 소화 안 될 때 이 척중혈을 많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부항만 해줘도 등이 확 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왜 저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등에 좀 올라가서 좀 밟아봐라. 그렇지. 그거, 많이 그것도 했었어요. 괜찮은 방법이었나요? 네, 좋은 너무 무리하지만 안 된다면. 맞습니다. 자극을 주는 알겠습니다. 예, 모상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멋있는 등 근육을 자랑하는 우리 서동주 선생님의 처방 보겠습니다. 네, 서동주 선생님의 처방입니다. 앉아서 근육 업입니다. 네. 오늘 사실 모사 선생님께서 등을 이제 다림질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혼자 하긴 힘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근육을 쫙쫙 늘려줄 수 있는 초간단 운동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재용인 심리랑 네. 같이 시실혜 씨 나오셔서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고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요. 근육을 늘려줄 텐데요. 네. 먼저 하는 이제 방법은요. 등 근육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등에는 큰 이제 견갑골이 있고요. 뒤에 있는 광배근이랑 팔을 들 때 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형근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요. 그런 근육들을 좀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먼저 팔꿈치를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약간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옆으로 편 상태에서 뒤로 쭉 늘려주면요. 앞에 대흉근도 자극이 되고 쭉 스트레칭이 되고 등 쪽 근육도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쫙 펴지네요. 네, 쫙 펴지게. 이렇게 앞으로 살짝 뺐다가 다시 뒤로 쭉. 아, 이거 헬스클럽에서 기구 이용해서 하는 게 기구예요. 이거구나. 당기는 거. 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맨손으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군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을 좀 펴줬다라고 하면 이제 허벅지, 다리를 조금 펴줄 텐데요. 바로 이제 닭다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닭다리 운동. 다리를 좀 이제 겹쳐서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위로 올려줄 거예요. 올려준 상태에서 저희가 우리가 지금 왼다리를 올렸잖아요. 왼다리를 올렸으면 왼쪽 손으로 같은 쪽으로 허벅지를 안쪽 우리 내전근 쪽을 조금 자극을 해줄 텐데요. 꾹꾹 눌러줄 겁니다. 꾹꾹 눌러주면 아마
골반이 약간 스트레칭 되는 효과도 있고요. 안에 있는 근육을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니 로댕이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이거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이거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가 딱인데요. 마사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건데 동상이 근육이 좋았어.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아마 허벅 내전근이 굉장히 예. 아파요. 그러네요. 근데 아픈데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편해지실 테니까요. 이렇게 틈틈이 자극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들어줘요. 맞습니다. 그렇게 골반을 조금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골반을 조금 눌러서 지그시 눌러서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근데 어떻게 똑같이 앉아 있는데 서종주 선생님은 자세가 바른데 나는 어떻게 삐딱하냐. 이상하네. 잘 배워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네. 근육을 늘릴 수 있네요. 아, 역시 근육을 지키는 일이 정말 멀고도 네. 험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네. 신신혜 씨만의 노하우가 담긴 근육 건강 일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음악이 흐르는 곳.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신신혜 씨. 댄스 열기로 아주 화끈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춤을 췄죠. 이게 건강관리법이에요? 네, 웃으며 살자 춤인데 아무렇게나 추면 돼요. 자기가 이 리듬만 타고 끌린 대로 운동하듯이 막 추면 돼요. 칼로리 소모 많이 되고요. 또 이왕이면 웃으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얼마나 좋아요. 신나는 건강관리 노하우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웃는 게 제일 좋다. 너무 좋아요. 힐링이 너무 되고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춤추고 나니까 막 활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웃으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땀이 그냥 쭉쭉 나잖아. 그냥 하하 이렇게 이 운동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 EDM 춤이 신나니까 그냥 이 하니까 땀 보세요, 땀. 마음도 즐거워지고 우리 건강에도 좋고 서로 대인관계들도 서로 이렇게 모여서 웃고 지낼 수 있어서 좋고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딱 좋은 유산소 운동이네요. 다음은 인도춤. 여자들이 추는 바라타 나티함을 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간단해 보이지만 온몸의 근육을 활용해야만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목을 흔듭니다. 목. 어깨가 가만히 있고 목만. 안 돼. 선생님, 이야, 철학이네. 세상은 요지경 때부터 춤을 추셔가지고요. 춤에는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주 그냥 굉장히 유연하시네. 신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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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춤신 추망으로 인정합니다. 신혜 씨 집으로 가볼까요? 우드톤의 따뜻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공간이군요. 응? 아니 근데 그건 훌라후프 아니야? 이게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돌릴 때마다 제 옆구리 배를 쳐요. 평소 훌라후프를 즐겨 한다는 신혜 씨.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하면 유연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허리도 날씬해지고 뱃살도 이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면 탁탁 쳐주거든요.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육 응원이에요. 근육. 예, 팔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근육이 좀 있어요. 다리도 다 근육이 있어요. 균형 있게, 균형 잡게 잘 먹고 밤 야식을 하지 말고. 신혜 씨의 근육 관리 포인트 바로 일상에서의 운동 습관입니다. 가시발 또한 그 노하우 중 하나죠. 이렇게 잠깐 있죠. 뇌도 많이 소모하고 우리 장기가 저절로 이제 다 이렇게 소모도 하지만 이 근육이 소모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키워야 돼요. 어서 와. 제 바로 밑에 둘째 동생 안녕하세요. 신은혜예요. 여기는 은혜의 딸 박혜리예요. 항상 건강을 챙겨주셔가지고 같이 운동 좀 하자. 제가 맨날 집에서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불러주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신혜 씨가 운동 선생님. 모두 자 엎드려 주십시오. 엎드려서 다리를 쭉 핀 다음에 힘들면 팔꿈치로 버텨보겠습니다. 자 내리십시오. 너무 했었어요. 코어 근육 향상을 위한 집중 홈 트레이닝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십시오. 저 지금 막 손 떨리고 땀도 나고 지금 너무 후끈후끈한데요? 하체 근육 단련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 무릎과 이 힙 그리고 힙부에도 근육이 발달하게 돼. 이건 여기 무릎이 나쁜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 저는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생 평생 항상 다이어트 해야지 하거든요. 근데 저는 5년째 그 말을 못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모는 항상 저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반드시 그래서 올려봐봐. 몸은 곧게 등. 좋아요. 자세 좋아요. 좀 잘하나요? 드디어 끝난 홈 트레이닝. 운동 후 신혜 씨가 꼭 챙기는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는데요. 몸의 밸런스 유지를 위한 단백질 보충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운동으로도 이렇게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지만 균형을 잡히게 만들어놓은 이렇게 산양류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쉐킷쉐킷 흔들어주고요. 건강합시다. 예, 건강을 위하여. 좋은 건 나누면 기쁨 2배, 영양 흡수도 2배로 쏙쏙 되면 좋겠네요.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아가야 할까 아이가. 그렇다면 건강의 필수. 이번엔 음식으로 단백질 충전 타임. 영양 보충하러 갑니다. 신혜 씨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코스로. 여기가 제 단골집이에요. 여기를 제가 93년도부터 왔어요. 새 드라마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이렇게 탈진했었고 너무 힘들었었고 잠도 수면도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여기서 이 설렁탕 한 그릇 딱 먹고 나니까 기운이 쫙 나더라고요. 기운이 났다니까요. 한 끼 잘 먹으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신혜 씨의 기력 보강을 제대로 해줬던 따뜻한 한 끼였네요. 푹 우려낸 사골 국물에 인심도한 푸짐한 소고기, 그리고 단백질과 칼슘까지 풍부한 설렁탕. 동생과 조카에게도 그 맛이 전해졌을까요? 근데 원래 이열치열이라고 여름에는 뜨거운 국물을 먹어줘야 확실히 땀이 쫙 빠지면서 살도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되게 입맛에 맞아요. 원기 회복 제대로 한 것 같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 그냥 갈 수 없죠. 좋다. 너무 좋다. 그냥 여기 공기가 다른 것 같은데? 진짜. 나뭇잎 색 봐. 너무 예뻐. 느낌이 어떠세요? 산책이? 좋습니다. 좋아요. 한강에 찔릴 것도 있어. 자연을 벗삼아 걷는 건 심신을 안정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게다가 가족과 함께하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건강이란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 내 직업도
건강하고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 하고 싶어요.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신신혜 씨. 당신이 가는 길에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랄게요. 예, 항상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관리의 비결이 즐겁게 사시는 거네요. 네, 그게 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알통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와. 종아리도 그렇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단단해요. 예. 뭐 지금 뭐 40이시니까 뭐. 자, 활기찬 일상 만나고 왔고요. 이번에는 차윤환 박사님 처방 보겠습니다. 산양류 단백질이 처방입니다. 근데 산양류 단백질은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산양류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우리가 산양류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그 생산 원유량 중에 2.4%밖에 되지 않는 게 바로 산양류입니다. 매우 희귀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양류 단백질이 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단백질 함량은 어떻게 돼요? 자, 산양류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을 살펴보면요. 100g 기준으로요. 우유에는 3.2g, 그다음에 모유에는 1.2g이 있는데 산양류에는 단백질이 3.6g 들어 있어서 우유나 모유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양류에는 우리 몸에서는 생성하지 않고 꼭 먹어줘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 의학 저널에서는요, 산양류를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흡수가 잘 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단백질. 근데 이거 필요한 건 알겠는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좀 더부룩하고 부대끼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산양류 단백질은 소화는 잘 되는 거죠? 네, 특히나 단백질이 중요한 건 아셔도 드셨을 때 소화 흡수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산양류 속에서는 모유의 주요 성분인 베타카제인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산에 잘 응고가 되지 않고요. 더 소화와 흡수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유제품을 드셨을 때 소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산양류 단백질 저희가 맛을 한번 봐야겠죠. 자리에 다 놓여 있으니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다. 아니, 오늘 농도 좋아. 왜 이렇게 달아요? 그렇죠? 끝맛이 달고. 오, 고소한데. 오. 맛있죠. 근데 오늘 유독 맛있게 탔네. 이거 누가 타셨어요? 이제 달고 부드럽고 네, 우유 마시는 거랑 사실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산양류 단백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양류 단백질 첫 번째 효능은요. 효율적인 소화 흡수입니다. 사실 우유 먹으면 다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더부룩하다거나 가스 찬다, 뭐 설사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통계적으로 봐도요, 한국인은요 75%가 이 유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 좋다라는 건 알지만 왠지 먹는 게 좀 꺼려지게 되는데요. 산양류는요 그렇지 않고 소화 흡수가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우유와 산양류가 담긴 두 개의 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위산의 역할을 하는 식초를 똑같은 양을 담아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났는데요. 산양류는 응고된 덩어리가 거의 없는 데 반해서요. 우유는 식초로 인해서 이게 응고된 덩어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는 산양류에는 위산에는 쉽게 응고되는 이 알파에성 카제인이 적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죠? 네, 저는 우유 항상 우유를 자주 마시거든요. 네. 커피도 우유에 타서 먹고요. 저는 우유 잘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산양류도 아주 잘 소화시킵니다. 저는 유당 불내증이 있어가지고 우유가 안 되는데 이거는 부담은 없더라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효능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효능입니다.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인다.
예, 산양류 단백질은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거는 산양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CLA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CLA라고 하는 건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분은요, 지방 대사에 관여해서 포도당이 지방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산양류 단백질 세 번째 효능은요. 높아지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이 산양류 단백질이 도움을 주는군요. 맞습니다. 환절기 되면 면역력 떨어지잖아요.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게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산양류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유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 자, 우리 신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로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요.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도와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다 드셨군요. 네.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일 섭취 권장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남성은 70g, 여성은 55g이니까 양을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에서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육 보충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말에는 일요일에 비 예보가 있죠. 네, 일요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고 양이 꽤 많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